오늘은 법대를 졸업한 후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엔지니어 출신의 법대 졸업생들은 그 사람들에 맞는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Law, 아니면 IT나 건설, 시공, 엔지니어링을 하고 나와서 얻는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로서 나왔을 때 시장 가치를 이야기하려면 그 법대에서부터 이미 취직하는 프로세스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동일하게 1학년이 끝나면 이제 2학년이 되는 9월, 10월부터 인터뷰가 시작을 해요. 그거를 On-Campus Interview라고 불러서 줄여서 OCI라고 하는데, 그거는 1학년 동안 받았던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내서 자기소개서도 넣고, 그러면 거의 성적 순으로 1학년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성적으로 firm들이 인터뷰를 주기 때문에 이제 On-Campus Interview week이 되면 러펌들이 학교 근처로 와서 이제 셋업샵을 해요. 그래서 정말 큰 그 컨퍼런스 홀 같은 거를 빌린 다음에 정말 스피드 데이팅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스에다가 커튼을 쳐놓고 그 펌에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분이 주어지는데 15분 안에 인터뷰는 끝나고 2분 안에 이제 마무리하고 나가고 또 다른 학생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1차 면접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모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법대생들이 이제 가는 프로세스이기는 한데,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저도 물론 거기 참여를 했고요. 근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성공적으로 그거를 마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름 뒤에 전문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그쵸. Professional Engineer라는 PEng라고 제 이름 크리스 리 그다음에 comma하고 PEng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일단 원서에서도 서류상에서도 굉장히 제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했을 것 같아요. 다른 firm들이 보기에. 그런 전문직 배경이 있는 변호사들이 인기가 많은데,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들이 뭐에 인기가 많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모든 법대생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 엔지니어라고 하니까 너 그러면 지적재산 IP 하러 왔겠네 라고 어수음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Did you take 제가 IP 그걸 하셨어요? 과목을 들었죠. 저도 들었어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들어봤는데, 잘하고 못하건 간에 저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재미가 없었어요. 일하는 시간도 제일 짧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버는 분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뭐 기계를 발명을 했는데 사과를 집어넣으면 기계에다가 그 사과를 모두 깎아서 나오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특허를 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과가 어떻게 잘리는지, 껍질이 깎이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왜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시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뭐 건축, 건물, 구조 이런 거는 그래도 알고 있어도, 이거 이외에도 IP 러이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다양한 기술을 다 이렇게 꿰뚫을 수 있어야 되기 전혀 때문에 모르는 분야도 제가 모르는 커버해야 분야가 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뭐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 이쪽은 전혀 모르겠어. 굉장히 문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솔직히 자신도 없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을 그 자리에서 배우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그럴 자신도 없기도 했고.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IP를 했을 때는 좀 더 철학적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프랙티컬하게 뭐 어떤 케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하이 레벨로. 그래서 저는 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실용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고, IP 말고도 IT나 건설, 시공 이런 거, 시공 쪽은 많이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다만 총무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 같지는 않아서, 잠깐 제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엔지니어로서는 어떻게 건물이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건물이 어떻게 해서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누수가 생기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그런 거를 보고 집어내고 이거를 고칠 점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이 들 거라는 거를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콘도들이 있는 appreciation report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트라타 미팅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달에는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를 대한 근거가 되는 리포트를 제가 쓰고 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좀 더 살리려면 어떤 콘도 법 쪽을 하는 송무 변호사를 택했으면 좀 더 그런 쪽으로 제 레버리지를 했었을 텐데, 레버리지를 제 경력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재판에 들어가고 그러는 성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 재판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가 되면서 깨달은 건데,
생각보다 재판하시는 변호사, 그러니까 송무 변호사들의 성향이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성향이 절대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유하게 부드럽게 웃고 계시지만 끝까지 할 말을 다 하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송무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비즈니스 변호사들이 네. 계약서를 쓰거나 비즈니스 변호사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성질도 있고 욱하고 열받아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그게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캐나다에서 법대를 졸업하면 이제 로펌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그 송무 변호사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곧 말씀은 드리겠지만 변호사가 되기 직전에 아르티클링이라고 하는 예비 변호사로 이제 학생으로서 들어가서 한 9개월에서 그러니까 코스까지 합치면 12개월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할 수 있어요. 리티게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좀 더 중점을 둬서 네네네. 더 많이 그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리티게이션을 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좀 네. 비중을 줄여서 비즈니스 러 쪽으로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초이스가 있기는 했어요. 영국은 송무 변호사는 베리스터라고 해서 네. 완전히 패스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시험도 다르나요?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솔리시터가 있고 베리스터가 베리스터라고 있는 말을 거예요. 하죠. 네.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라고 하면은 솔리시터 아니면 베리스터 두 가지를 합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따로 나눠서 보긴 네네네. 하는데 한 코스에서 두 시험으로 나눠서 봐요. 그렇지만 변호사가 됐다는 거는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말해요. 영국은 완전히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방향이 달라져서 베리스터가 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송무하시는 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을 보면서 내가 변호사들의 변호사들이다. 좀 이런 약간 말씀을 하긴 하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는 안 됐지만 계속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연봉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렇죠. 뭐 개선이 있었나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 10년 차가 됐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그렇죠? 근데 저도 나름 뭐 대형 로펌에서 입사를 해서 2년 정도 있다가 나와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해보고 했는데 엔지니어 때보다 연봉이 좋아지기는 했죠. 그래서 좀 더 만족을 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스스로 궁금증 때문에 정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다른 미래를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나온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편한 삶을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더 스스로 기특해하는 부분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해서 정말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연봉이 더 높다고 해서 그게 뭐 맞아요. 그거는 사실 크게는 상관이 없어요. 인생이 짧다가도 길어요. 평생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연봉 낮다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에는 몇만 불의 차이가 사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굉장히 뭐 철학적인 거지만 그런 것 때문이라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변호사의 삶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캐나다에서 굉장히 선배격인 변호사분이 계세요. 한국 분 중에서. 제가 한번 만나뵈서 조언을 얻을 기회가 있었어요. 법대 가기 직전에. 그래서 제가 조언을 다 받고 마지막에 제가 나가면서 그럼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정말 군대를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법대를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팔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법대가 군대보다 힘들어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여기 커서 정말 힘들긴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법대 나와서 아티클링 스튜던트 할 때도 힘들지 않나요? 그때가 제일 힘들죠. 사실 몇 가지 그 고비가 있어요. 그 산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처음에는 그 변호사 그러니까 법대 입학 시험 LSAT 그거 굉장히 힘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LSAT이라는 거는 스탠다이즈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하는 뇌가 따로 있고 잘 못하는 뇌가 따로 있어요. 잘 못하는 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처음 점수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IQ 그 시험이랑 비슷하잖아요. 저도 불행하게도 이게 그 뇌가 그렇게 짜여진 구조가 아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게 첫 번째 고비였고요. 두 번째가 뭐 법대 졸업도 그렇긴 하겠지만 법대에 비해서 나와서 변호사 준비 기간까지 한 1년 동안은 정말 나는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정말 그래요. 특히 대형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한
20명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한 12명에서 20명 사이를 뽑는데 한꺼번에? 네. 아. 1년. 근데 거기서 그 1년이 끝났을 때 다시 정식 변호사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한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같이 일을 하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정말 피 터지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굉장히 서러운 거라고 해요. 또 그게 마지막 고비였을 거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또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 알게 되고 그거에 또 공부를 또 하면서 내가 이런 게 모르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으면 어떤 파트너 변호사가 와서 너 이거 생각했어? 이거 뭐야? 이거 안 했잖아. 그러면 그때 오는 그 어떤 자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그런 거를 챙기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업무는 제가 엔지니어를 업무를 해봐서 알지만 그 졸업 후 편안해지는 데까지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파트너,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 있을 때 어떤 파트너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이거를 legal spidey sense라고 부르는데 한 3, 4년 정도 변호사를 하다 보면 누군가 어떤 말을,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느낌이 와. 거기에 이런 게 더 있을 텐데 이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고? 오케이. 그건 아닌 거야.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 들어요. 네, 합리적인 의심인 네, 거죠. 네. 하도 이제 나도 모르는 게 또 생기고 막 네.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이게 이렇게 아닌 것 쉽지가 같아. 않을 텐데 이런 근데 프로세스가 일상생활에도 그런 게 생기나요,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가 되면서 성격도 많이 안 좋아지고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계속 의심을 해야 되는. 실수를 있으면 안 잡아내야 되고. 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되고 아니면 스스로 뭔가 잘못했을까 봐 또 자책해야 되고 이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엔지니어로서 건물이 잘못된 것을 잡는 사람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거를 빨리 찾는 그런데 특화된 전문가가 됐네요.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꿈을 이룬 대가일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변호사가 안 됐잖아요. 그 대신 변호사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면서 법대에서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아까 그 법대 졸업 후에 그 힘든 기간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저도 엔지니어가 된 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물론 일을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아리클링 스튜던트로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는 그 패스를 안 간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원래 하던 커리어가 정말 싫고 나는 여기에 비전이 없다라고 했으면 도전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 벌써 38살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페이도 안 좋고 아워도 안 좋은 삶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법대를 졸업하시지 않으셨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캐나다 변호사가 되시려면 또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추가로 네.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네. 많기 네. 때문에 그럼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전혀 저는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되지 않아도 법 교육 자체로도 굉장히 도움되는 건 많기 저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가 충분히 네. 많이 열렸을 것 네. 같고 왜냐하면 복잡한 규칙 안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허점을 찾아내거나 방어벽을 세우는 그런 능력들을 공인받기 때문에 법적 사고력, legal reasoning이나 아니면 규제 이해도가 생기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법대 교육을 받으면서 클리어 컷이 아니라는 게 항상 나오잖아요. 뭐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항상 그레이. 항상 그레이. 네. 이게 어느 정도의 which shade of gray냐를 항상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때보다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허용적이 된 것 같긴 해요. 이게 항상 블랙 앤 화이트는 아니고 이게 항상 내가 옳고 그들이 틀린 건 아니고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파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컨트랙터고 제가 클라이언트인 쪽에서 서로의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컨트랙의 어떤 조항을 자기의 인트러스트에 맞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누가 더 논쟁을 잘하냐에 따라서 엄청 큰 달러 밸류가 걸려 있으니까 진짜 다들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엔지니어도 저는 직업 특성상 클라이언트들이 엔지니어들이 거의 8, 90%인데 엔지니어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 변호사한테까지 왔을 때에는 진짜. 이미 분석을 하고 오셨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는 제 갈 입장은 때까지 간 상태에서 온 거야. 제가 변호사인데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잖아요. 답정너. 근데 굉장히 흑백 논리예요. 그럼요. 엔지니어들은. 네. 이게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왜 그럴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지니어들은 자연의 법칙에 익숙하기 때문에 중력은 9.8이지 이건 딴 게 될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흑과 백이 나뉘는 그거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인더스트리에서 그 농담이 있는 게 변호사와 엔지니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변호사들은 자기가 엔지니어인 척은 안 한다 라는 그게 농담이 있어요. The difference 뭔지 between a 알겠어. lawyer Yeah. and an engineer is that They don't lawyers don't pretend. think they're engineers. Yeah.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 그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엔지니어들은 자기들이 대부분 자기가 노력을 하고 시간을 쏟으면 어느 정도는 해답을 얻을 거라는 그쵸.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게 과학에 기반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법조계에서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거죠. 수 없지. 그러면은 이게 왜 불안전해? 제가 이게 법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비로소 아니 그럼 법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법이 법이 틀렸네. 잘못됐네. 그러면 법이 잘못됐네. 거기다 대고 변호사들은 고개를 또 숙여야죠. 네, 뭐 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요. 엔지니어들은 이게 틀리면 고쳐야지. 이게 굉장히 맞아요. 강하기 맞아요.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뭐가 잘못되면 이게 그 되게 소피스티케이티드한 방법이 아니래도 무조건 고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부분이 부서지거나 연결이 안 돼서 붙여야 돼. 그러면 덕테이프를 붙이더라도 그렇죠. 이거를 무조건 고쳐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오픈 엔드로 그냥 법이 이렇기 때문에 법이 원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법을 그럼 바꾸려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뭐 그러면은 복잡하죠. 쓰여져 있는 코드파이 되어 있는 스태튜트는 그렇게 한다고 쳐도 네. 그럼 판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두로 불문법. 전해져 내려오는 네. 그거는 어떻게 고칠 거예요? 시간을 돌아가서 그거는 그러면 그때 그 타임머신 타고 가야지. 1700년대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볼 네.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럼 그때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법은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진화했던 그 모든 체인지들을 한 번에 다 바꾼다고? 그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은 완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먹고 살고 Their job security. 그렇지만 이런 엔지니어처럼 흑과 백을 원하신다면 그거는 변호사의 성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법하고는 맞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한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법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변호사 업무는 모두한테 추천드릴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 법대는 보내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한다면. 왜냐하면 법대 교육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회의 법을 이해한다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 법대 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뭐 그냥 저는 35가지 법대를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너무 몰라서 네. 저는 사실 그냥 재판을 하면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라는 그런 구분도 없었고 머릿속에서 그냥 재판에서 지면 감옥 가는 거다. 왜냐면 막 네. TV에서 보던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그냥 재판에서 지면 감옥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조차 모른 채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거를 좀 알게 되면 특히 저희는 이민자 가정이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정착한 이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법을 이해한다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법대가 3년은 좀 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법은 아니니까. 그쵸?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법을 저는 여기도 롤을 가르치긴 네. 하잖아요. 고등학교 네. 때 저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네. 캐나다의 법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적응을 좀 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법대 졸업한 지 14년에 졸업하시다면 15년? 2016년에 졸업해서 1년 동안 그래서 17년에 얼리클링을 하고 10년 차 변호사예요. 그래서 네네네. BC주는 좀 다른 게 변호사가 되면 12월 31일 날 변호사가 됐더라도 그러면은 그때가 1년 차고 한국 나이랑 그 다음에 1월 캘린더 1일이 이어로 되면은 벌써 2년 차가 돼요. 변호사 될 때 하루만 됐어도.
그런 식으로 쳤을 때 저는 이제 10년 차 변호사가 네네. 된 거죠. 그러니까 9년 동안 변호사로 일을 한 거죠. 저는 14년 5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년, 12년이 됐는데 저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케임브리지 가서 공부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되게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뿌듯하지 않으세요? 자랑스러운 것도 열심히 많지만 했으니까. 네, 자랑스러운 거 학벌보다도. 맞지만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저도- 그 시간을 네. 살았다는 게 저도요. 그리고 가끔 이제 꿈을 꾸거든요. 저는 꿈을 되게 많이 꾸는 스타일인데 되게 케임브리지랑 비슷한 곳에 내가 가서 헤매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뭐 강의실이 어딘지 모르고 내일 시험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런 꿈을 꾸면 딱 일어났을 때 아, 이게 진짜 꿈인데 내가 진짜 케임브리지를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냐면 저는 지금 변호사님처럼 데이투데이 프랙티싱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게 서리얼하게 느껴지고 내가 2년 동안 꿈꾸고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일단 사진이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저도 거기 그래요. 있었구나. 지나고 나면 남는 건 그때 그냥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내가 정말 내가 이걸 해냈다고 네. 이런 건 잘 기억 안 나고. 근데 저는 아직도 악몽을 꾸면 저는 법대 악몽 꿔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적성에 더 맞는다고 하는 게 법대도 물론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공대에서보다는 저는 공대 꿈은 한 번도 안 꿔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성이 더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꾸는 악몽이 똑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워터루 공대 2학년 때 2학년 1학년 얼마나 때 힘들었던 거야. 그 시험 기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이 시험이 있었어요. 붙여서. 네. 근데 안타깝게도 목요일 날 밤에 10시에 시험이 끝났고 10시에? 네. 7시부터 10시까지가 시험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밤에 바로 시험을 봐? 되게 잔인하다. 마지막 시험이 네. 금요일 오전 9시 시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 12시간이 안 돼. 12시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왜냐면 시험 장소가 같았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밤을 새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친구랑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그냥 정말 뭐 좀 먹고 바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공부가 힘들다고? 라고 해서 그때 막 반에서 우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막 그쵸.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막 울고 이런 때가 너무 있었는데 슬프다. 그때가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서 꿈에서 꼭 그거를 꿔요. 그러니까 네 번째 시험까지는 그렇게 어떻게든 버텼는데 마지막 시험이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조바심 나는 안달하고 있는 그때가 자꾸 꿈에서 나와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힘들면 자꾸만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좀 개인적인 건. 네. 그러면 이제 랩업을 해볼까요?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법대를 가게 됐고 법대를 졸업한 뒤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기 전에 꼭 K님을 만나서라기보다 그 전부터도 이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는데 좀 망설임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저는 너 같은 애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누가 들어준다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연코 말하지만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무슨 겸손한 척하려고 가식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K님을 만나고 커피챗을 하면서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 나와서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같이 생긴 한인계 캐나다 변호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캐나다 전체로 보면 한국계 변호사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민들의 어떤 삶의 방식 아니면 정서들을 제대로 대변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이 생긴 한국계 캐네디언 변호사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교민들을 다 옹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수민족을. 그래서 민족 다양성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법대, 공대 다 생각해보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미디언 톰 세구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As long as you accept that your dream might not
go exactly as you planned, you will still feel fulfilled by the pursuit of your dream 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네. 인생에서도. 그래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법의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것도 많죠. 그래서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스스로를 기캐하는 점도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캐나다는 좀 사회적 위치나 어떤 재력에 별로 상관 안 하는 네, 문화잖아요. 네, 네. 우리는 그렇죠. 뭐 그렇죠. 일반화하는 거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캐나다는 어느 정도 스캔디네비아의 양태의 법칙이라는 거를 좀 더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겸손의 법칙이라는 아. 건데 그래서 스캔디네비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어떤 행동 강령처럼 생활 규범이 있대요. 그래서 네. 그걸 줄여서 말하면 결국에는 겸손의 법칙인데 네, 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남들이 당신보다 뛰어나다고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사는 법칙인데.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네.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뭐 내가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럼요.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거 절대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사람만의 생활 방식이 있고 그 사람대로 훌륭하게 살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다 서로 배울 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꿈을 이루고 난 후에 얻은 가장 뚜렷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겸손해졌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다른 유형의 삶이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에 있을 때에서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을 때 싫어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 네, 회사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인 경우도 많았던 네. 거고 어떤 모든 건 정치적인 사람의 사람이라든지 문제로 귀결이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어느 직종의 문제가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그것 때문에 꽤 만족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돌아가면 대학을 안 갔을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 꿈을 이룬 상태에서 안정감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오는 소리지 그때 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모든 것을 잊고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간다면 물론 대학은 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대학만큼 네가 좋아하는 거를 스스로 찾게 만드는 그 코스는 시도해보고. 많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원하는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면 대학을 안 가는 것도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뚜렷하게 없다면 대학을 일단 가봐야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너무 울림이 오는 게 저도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진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면 대학 사실 필요 없죠. 근데 18살, 19살 친구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알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 대학이 주는 그 3, 4년이라는 성인으로 가는 그 과도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약간 보호를 받으면서 네. 어른이 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AI 발달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이 하이 에듀케이션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뭐 next 20, 30 year는 대학의 그 가치는 여전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고 네, 대학교 네. 졸업했던 그럼요. 공부가 끝나는 게 그럼요. 아니잖아요. 네. 어떤 뭐 직종을 택하든지 네. 공부는 뭐든지. 어쩔 수 없이 네.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AI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AI가 준 답변에 대해서 정말 맞는 답변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 능력이 없으면 그냥 AI가 말하는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사실 AI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회사 일을 하면서 AI를 써보는데 틀린 거를 굉장히 그럴싸하게 네, 포장하죠.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근데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거는 80에서 100%의 역량까지 끌어올려야죠. 거기서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에는 그 80점짜리의 답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만족스럽지 못하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AI는 어떤 잡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툴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AI를 쓰는 전문직과 네. AI를 쓰지 않고 있는 전문직이 나뉘지 그냥 전문직과 AI를 쓰는 사람과 이렇게 구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네. 향후 2, 30년 정도까지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랩업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그러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꼭 좋아요. 눌러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눈 게. 이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뭐 그럼 됐지. 네, 많은 걸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일단 끕시다.